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 따뜻한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지요. 베르사 이후에 장마님께서 늦은 나이에 등남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지만 정어리로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베르사 이후에 장마님께서 장애가 있는 12살 서준이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한 감사한 소식인데, 이거 뭐하러 슈퍼챗 보내셨어요? 서준이 맛있는 거 사주시지. 예, 정말 귀하고 따뜻한 소식인데, 저도 우리 서준이가 참 튼튼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빠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 1번지 방송 혹시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와 함께 우리 박영식 앵커가 이슈 1번지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상원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취재를 했던 오혁진 기자가 노상원의 실체를 다 밝혔습니다. 지금 어제 6시에 우리가 녹화한 것을 재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때나 이럴 때 녹화했던 거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린 건데, 어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좀 찾기도 힘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제 시간에 마치 라이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어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혹시 기회가 또 더 닿으면 라이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어제 오혁진 기자가 아주 노상원 정말 취재를 단단히 했더군요. 저도 뭐 인터뷰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인간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정신세계나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터뷰여서 저도 인터뷰하면서요, 우리 제작진분들하고도 같이 놀랐고 같이 웃고 같이 충격받았던 내용이라 굉장히 많은 정어리원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좀 더 길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2-3시간씩 해버려요. 그래서 뭐 저도 더 하고 싶었는데, 오혁진 기자가 워낙에 정어리 TV도 그렇고 몇 화 방송 출연하면서 그렇게 정보사 방첩사 관련 제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전화기가 울리는데 이 제보 전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화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어제 한 1시간 2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쉬웠습니다. 반응이 좋던데 네네네. 다음에 한번 더 불러봐도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봉민트님, 박영식님 오늘도 주요 평론과 재밌는 성대모사 부탁해요. 정어리 TV 2주년 기념으로. 예. 개국 2주년 기념으로. 네. 2주년 기념으로 누구 축하 메시지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는 사실 국민의힘 쪽 윤석열은 안 듣고 싶어요. 윤석열도 되게 다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난 그의 축하 받고 싶지 않아요. 장동혁이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제가 생일에서 갔다가 촛불을 내가 막 불지는 못해도 내가 지난해에는 그래도 내가 쇠주 한 잔에 생일을 보냈다고. 근데 올해는 내가 아주 외롭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지금 여론들이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식 앵커 저러다가 극우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새로 개발한 게 그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 윤석열을 심판하겠습니다. 정어리 TV에는 정어리 형들이 힘을 모아주세요. 윤석열을 근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 좋다. 그거 좋아요. 요거 요즘에 이제 개발한 거라서 신인기 변호사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자판기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송영길 딱 누르면 물병을 던지는 마음. 윤석열을 심판하고 국민을 심판하겠습니다. 이거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듬겠습니다. 자기는 할 줄도 모르면서. 저는 안 하니까요. 전공 분야가 전공 분야 여기 있어. 전공 분야. 전공이 다른데 왜 전공이 아닌 걸 저한테 아까 저한테 그 앵커께서 협박하시더라고요. 83만 9,805분께서 모여 계시는데요. 오늘 84만 못 넘기면 숫자를 뺏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미치겠습니다. 중대한 기로에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십시오. 84만 명.
그 제가 협박한 게 84만 아니고요. 네. 보스 형님 TV님이 오늘 84만 안 되면 저 안 옵니다. 저 계속 보고 싶으면 오늘 84만 만들어 주세요. 야, 이거 협박 릴레이입니까 지금 이거? 근데 금요일 날이 약간 마법 매직데이예요. 항상 그 숫자가 80만 될 때 몇 분 네. 계실 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84만이 되겠죠? 그렇죠. 저때 정월위원들의 같은데? 집단지성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금요일 날 뭔가 만들어내자. 네. 아 되겠죠. 안 되면 저 술 못 먹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80만을 만들었던 또 이제 기적의 요일이자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 기억에는 저희가 이제 구독 독려를 하고 나서 1000명이 넘게끔 맞아요,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막 그 맞았습니다. 구독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94분만 더 오시면 예. 아 이거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왜 한 분이 올라갔다 빠져? 내려갔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연 안 하겠습니다. 부탁. 이거 하지 당부. 말고 빨리 방송 들어갑시다. 네. 지금 저 빠져나가시면 아이씨. 올라왔습니다. 하나. 아 그래요? 네. 그분이 다시 한 분. 잘못 눌렀다. 저거는 내 구독 돼 있는 분이 그렇죠. 안 된 줄 알고. 안 된 줄 알고 한 번 네네. 더 누르면 안 돼요. 예. 아, 올라갑니다. 그거 확인하는 방법. 예, 아니, 근데 지금보다는 이따가? 그쵸. 이따가 먹방 전에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물이 그렇게 익었을 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내일이 2주년이죠. 그렇죠. 10월 아이고. 20일 방송 2주년. 사실 시작 이제 2주년. 생일은 12월 10일이었고. 예. 예. 야, 진짜 금방 갑니다. 방송 시작은 금방 그러네요. 갔다, 내일이 12월 20일. 이번 12월에 네. 상당히 뜻깊은 날들이 많았다니까요. 12월 10일이 정어리 TV 개국 2주년이었고 네. 20일이 정어리 TV 첫 방송 예, 2주년 되는 첫 날이고 방송. 또 12월 16일이 백운기 방송 40년 되는 날이에요. 그 옆에 그래서 야, 여기 지금 우리 아, 그래서 방송 제가 40주년. 85년 12월 16일 날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게 그때로부터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대단하시다. 이거는 누가 보내주신 거냐? 예. 박정훈 대령 어머니세요. 아, 박정훈 대령 어머니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그분께서 신경북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네, 하고 거기 계시는 이사장님. 거구나. 야, 그러시구나. 아, 야, 우리 진짜 박정훈 뜻깊은. 대령 어머니께서 네, 보내주셨어요. 너무 뜻깊은. 어제 국방부 선물이네요. 업무 보고 왔는데 박정훈 대령 모습 보셨어요? 네. 야, 참 감회 가서 그 망감이 사진 한번 교차하더라고. 준비됐으면 아 그래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역시 사람이 중요한 게 사실 국방부 좀 그동안에 너무 제대로 좀 대처를 못해서 아쉬웠잖아요. 네. 예. 근데 박정훈 대령 가자마자 그냥 착 정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잡아 가두려고 했으니 저놈의 정권이.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 윤석열 같은 놈을 대통령을 뽑았으니. 근데 이제 국민이 뽑으신 거여서.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정말 화가 막 바락바락 나는 게 0.73%포인트잖아요. 네네. 예. 그 20만 얼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통일교 숫자가 20만 명이 24만 네. 요 정도거든요. 정말 통일교. 근데 저는 또 어제 보면서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것저것 보는데 보다 보면 나 이건 아니면 정말 저런 거 안 보는데 막 TV조선에서 그 오후에 하는 무슨 프로 있잖아요. 뭐 시사 프로. 이것이 정치다. 시사쇼 정치다. 뭐 그 채널 A. 채널 뉴스탑 A가 예, 뉴스탑 10 채널 채널 A. A. 뉴스 탑10은 채널 A고. 예. 또 그 시간대 T조에서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시사쇼 정치다. 예.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완전히 통일교와 민주당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계속 그걸로 이슈를 올리더만. 그 돈 뭐 통일교와 민주당 이렇게 가더라고요. 원래 거긴 그런 데니까요. 그래서 안 봐야 되는데 보면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근데 보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려면 그러니까요. 보수의 본질을 아셔야 그걸 정확하게 그냥 한 방에 깰 수가 있지 내가 않겠습니까? 고생한다고 좀 알아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소개했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네. 예, 오늘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기사 에디터님 인사합시다. 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부지런히 오고 계십니다. 자, 먼저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됐는데요. 그 파면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계속 지금 구속돼가지고 막 구속 또 풀려 보석 상태인가 지금?
아마 아파가지고 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 받을 거예요. 근데 파면이 진작 안 됐었나? 이렇게 하는 생각 하나 들었고 또 그것까지 간파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조지호만 왜 지금 그게 조지호 청장이 이 암을 앓고 있어가지고 바로 그때 12월 10일 날 탄핵 선고 이후에 막 그 올라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탄핵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7월 달에 절차가 시작이 돼서 이번에 파면이 선고가 됐는데 그 사이에 헌재가 바뀐 거죠. 우리가 한덕수, 뭐 박성재, 최상목 이런 자들 막 탄핵 최재해까지 기각되는 거 보면서 도대체 헌재 막 이랬잖아요. 그나마 윤석열 파면한 것이 다행이었는데 그때 윤석열 파면됐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이번 주는 될까 이번 주는 될까 정말 그때 말은 피가 한 말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굴복해서 파면 선고가 났는데 이것도 뭐 문영배 소장이 나와서 다른 말 안 하죠. 만장일치로 했다 뭐 다들 의견이 같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죠. 왜 늦어졌는지 어떤 자들이 딴소리를 했을지 밝혀볼까요? 뭐 명예훼손 걸리나? 다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윤석열이 직접 임명했던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고 조희대가 지명했던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국힘이 추천한 사람이 조한창 재판관인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건 보나마나 내란이지 이건 보나마나 헌법 위반이지 이건 파면해야지라고 했으면 오래 걸리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먼 훗날 문영배 소장이 더 밝힐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분명히 이견이 있었고 그걸 죄라는 과정이 있었고 다만 문영배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 내가 선고를 못하고 퇴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건 걱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묻어서 조지호 탄핵 심판 갔다면 10중 8구 조지호도 기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되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조지호는 이제 파면이 됐고 김종국 원장님 파면되면 연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파면 절차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인데 봉사를 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란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이기도 핵심입니다만 저는 이 큰 차이가 뭐냐면 헌재가 계속 가장 그 과거의 문제가 수사권이 없었던 게 문제였었거든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자체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데 뒤늦게 조지호 총장 같은 경우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증거와 진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명백한 거죠. 명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빨리 좀 착수가 됐었고 재판부가 빨리 재판을 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이 문제인데요. 따지면 결론적으로 직위원이 재판을 빨리 했다면 과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총 대법원까지 1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 건데 지금 13개월 정도 차에 와 있는 거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내년 1월 정도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까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고 헌재 구성이 바뀌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이외에 최초인 거죠. 내란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에 대해서 파면이 된 뭐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뒤늦게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아무래도 1, 2월 달에 윤석열 선고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판결은 매우 중대하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앞에서도 불구하고 직위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조희대와 직위원은 내란의 공범자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내란 재판부 얘기할 때 더 짚어보기로 하고 아니 그 적어도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데를 신뢰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아니 딱 떠서 먹여줘야 그걸 먹으면 그 뭐하러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그럽니까? 아니 윤석열이 한 것을 보고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거고 파면 사유가 된다. 이거를 딱 보면 몰라요? 국민은 다 아는데 그거를 그냥 뭐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데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꼭 증거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게 탄핵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입니까? 100번은 됐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죠. 나중에 문영배 소장 대행도 만약에 저 CCTV 장면을 봤으면 판단이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거 봐야 합니까? 문영배 소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무회의 CCTV를 봤냐?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국무회의 CCTV는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요. 그럼 국무회의 CCTV를 봤다 쳐요. 그거로 결론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그때도 여러 가지 혼란을 우려해서 만장일치로 했는데 문영배 소장은 지금 한덕수 만약에 CCTV 봤다면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게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한덕수, 최상목 등도 헌재에서 탄핵소추 파면 당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게 좀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 영장도 다 기각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점도 참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지 371일 만에 어제 파면 결정이 난 것인데 저는 헌재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 내리면서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7차례 이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윤석열 1심 선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면서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뭔가 시민들이 몰릴 걸 대비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보낸 거다라고 조지호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는 위법한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는 게 경찰청장의 임무가 아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그런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중의 지팡이 되라고 했더니 계엄군의 몽둥이가 된 것이냐. 전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는 윤석열이 내가 보냈다 계엄군 이렇게 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거기에 시민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우발적으로 질서가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요청도 안 했다. 경찰 보내라고. 그런 상황인데 너네가 경력을 배치한 것은 그건 계엄의 실행에 가담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계엄군 보냈다라고 얘기했고 조지호 청장은 요청이 없었고 무슨 질서가 붕괴된 상황도 없었는데 보냈다. 이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헌재의 어떤 판단 내용이 저는 윤석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 뒤늦은 파면이었지만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보고 또 그 결과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 판결 주문 들어보시죠. 피청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예. 정말 오랜만에 파면되는 거예요. 계속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 선고를 들으면서 박영신 앵커님, 예. 경찰청장은요 군 사령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서 군 통수권자니까 예. 명령에 대해서 더 무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경찰청장은 판단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임명직 헌정사상 첫 탄핵이거든요. 임명직 공무원의 첫 탄핵이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한덕수 탄핵 사건이라든지 박성재 탄핵 사건에서 충분히 인용이 나올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1일 만에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인데 이런 상식적인 결정이 왜 그때 내려지지 못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있는 그대로만 이행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소에 대한 의지를 경찰청장 스스로가 갖춰야 된다.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떠한 공무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그 지시를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면서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우리 두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도 이런 동일한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민주적 절차를 깨트린 행위는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려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노상원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위법적이라고 명확하게 예. 판결문에 낸 것인데 이 헌재가 이번에 얘기할 때 이 사건이 국회 권한행사 방해, 선관의 독립성 훼손이거든요. 이건 형법상 내란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현재가 다시 한번 조지호 청장에 대한 파면을 통해서 확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도 그러니까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법원도 직위헌 내란 재판부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내란 사건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재와 법원이 명확하게 내란 사건을 갖다가 내란으로 완벽하게 인정한 측면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법원 내부에서도 직위헌 재판부에 대한 압박들이 재판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좀 답답했었는데 답답한 국면들이 조금씩 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뭐 최근에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예규 만들어가지고 조희대가 예.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상황 자체가 나쁘게만은 간다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지호 파면을 보면서 조지호가 만약에 지난번 헌재 구성 당시에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기각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지금 재판부에서 만약에 판단한다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런 자들이 과연 기각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석열 파면 당시에 정말 우리 국민들 마음 졸였는데 그때 헌재와 지금 헌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오늘 공부 좀 하십시다. 그때 윤석열 탄핵 당시의 재판관들을 보면 그때 이제 재판소장이 없어가지고 문영배 소장이 대행을 했죠. 그리고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막 들어간 마은혁, 정계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체가 됐지만 그때 당시 구성됐던 헌재와 지금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장도 김상환 소장으로 정해졌고 김영두 재판관 그대로 남아있고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남아있지만 이제 새로 들어간 재판관도 있고 해서 윤석열 때와 지금과는 구성이 달라졌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판결이 달라지냐? 달라지죠. 달라지죠. 달라지면 되냐?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 구성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마은혁 후보자, 헌재 후보자
임명 안 했을 때 정말 가슴 졸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파면할 때 완전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9명인데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이루게 된 거잖아요. 전원일치로. 그때 얼마나 설들이 무성했습니까? 저희가 도대체 언제 선거가 나는 거냐. 1월 넘기고 2월 넘기고 3월 넘기고 하면서 정말 가슴 졸였던 시간들이 다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그래서 5대 3이니 4대 4니 뭐 6대 2니 온갖 얘기들이 다 난무했던 거잖아요. 왜냐? 못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국민의 정말 보수 쪽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엄청난 정보가 있는 양 흘리고 그래서 기각될 거란 얘기까지 있고 나경원 등은 각하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랬던 순간들을 떠올리니까 지금 이렇게 헌재가 완전체가 돼서 어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한덕수, 최상목 등이 밖에서 걸어다니면서 재판받는 이런 상황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마저 드니까 참 회한이 밀려오긴 합니다만 이제라도 그래요.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헌재 하는 거 우리가 방금 김상환 소장 주문 읽는 거 봤지 않습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구속영장 같은 거 팍팍 기각하고 그 영장 전담 판사라는 자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똑같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지금 한번 판판이 영장 기각하고 있는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들어야 할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나 국무총리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그 영장을 기각하는 이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이 대법정에 와서 교육을 좀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판사직을 내려놓든지 그 당시에 김박성과 위험성 절박성에 대해서 대법정에서 조지호 파면에 대한 판시 이유로 삼고 있는데 중앙지법에서는 회계망측하게도 판판이 사법정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금 헌재가 위냐 대법원이 위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 위상은 자신들이 하는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박영식 앵커님 헌재가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맞아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예. 대법원이 지금처럼 뭐 하는 짓이야라고 하면 굳이 누가 더 높냐 따지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신뢰가 그 기관의 신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공공기관들, 헌법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따라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 검찰, 국정원 이런 기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봤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재판소원이라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국민 신뢰와 또 국민 여론에 완전히 상반되는 법리적으로 왜곡된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것을 헌법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권리를 헌재에게라도 부여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판단받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헌재 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구구절절의 그 상식적인 판결들과 현재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조치들과 판결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느냐.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다.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 대의기관이 국회 쪽에서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올리는 제도 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해라. 너네들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직위원회가 핵의 망치가 논리로 윤석열 풀어주거나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1년이 되도록 내란 단죄도 못하고 1심 선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놓고 도저히 너네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란 척결 못하겠다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서 그러면은 이건 어때 이렇게 지금 내놓는 거예요.
정말 사악한 자입니다.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 내놓은 거 보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뭐야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막 위원이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수정안 만든 것도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 불편해요. 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희대를 잡겠어? 그러면 조희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었어요. 이 예규를 보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김정우 원장님 이거 하면은 전담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내란 전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특정한 재판부에게 그냥 무작위로 서울 중앙지법이 8개인가요?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규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규를 통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의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객관적인 재판부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예규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위헌 심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사들한테 거의 가이드라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저 예규는 내란 재판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에게 저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헌 심판을 할 것이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정치적인 예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판사들의 제가 입틀막 같은 개념으로도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지금 판단하게 한 거잖아요.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의 집단적인 판단도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가 계속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재판에 대해서 소나기에 지고 재판부를 배당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규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행위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이대로 가게 된다면 저는 조희대가 또 다른 방식의 농간을 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과거에도 그 법원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무작위 배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정 배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걸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뭐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만 입법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아마 화요일 날 통과시킨다고 얘기했었으니까 23일입니다. 예, 화요일 날 그 법을 통과시켜서 저희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정치적 행위들을 법률적인 방식으로 막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앵커님 말씀대로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게 뭘 할 수 있어? 법원 내부에서 다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형태의 재판부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결정을 했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소위 민주당 안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과거 민주당 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저도 되게 기분은 나쁜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머리도 나쁜 거예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대법원이 우리도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센 거를 내놓으면은 받아들이겠죠. 박영식 앵커님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부 재판 부 설치 법안하고 네. 지금 대법원이 하겠다는 그 예규하고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 주실래요? 차이점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이 외부 인사들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 위헌 소지를 소고한 것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뭐 무작위 배당을 내걸고 해서 이것이 전혀 위헌 소지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 안보다는 더 오히려 낫다라는 이제 평가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이 사태 본질은 이제 와서라는 네 글자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일찌감치 설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뭐 보건이라든지 이 보건 전담 재판부인 직위원에게 내란 수계 재판이나 내란 재판을 맡기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혼란들을 충분히 대법원 스스로가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직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몇 개월 동안 외치고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을 감내해 왔는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민주당이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 제정을 하겠다. 이것은 꼼수이자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을 먼저 비판을 하고 그렇죠. 나서 국회안이 낫느냐 대법원안이 낫느냐를 평가를 해봐야죠. 근데 그걸 비교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짚지 않고 어떤 것이 낫냐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전 본질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도 원래는 뭐 법무부 장관 추천하고 뭐 이러니까 그것은 상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일단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추천한다. 그거를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그러니까 법원 외부가 아니고 그래 법원 내부에서 추천할 테니까 이걸로 전담 재판부 만들어 봐.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위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은 이것도 그러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결국은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직위원이 같은 자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이었다라는 무작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논의한 바가 예. 있잖아요. 그거 무작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이 예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 위헌이라고 계속 떠들어댔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오히려 역설적인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규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두겠다 항소심에서 하는 거는 이거 특별히 새로울 게 없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고등법원장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러면은 인재 추천, 그러니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하는데 인재 풀이 고등법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일단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작위 배정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추천하겠다. 그래서 뭐 위헌 여부 이거 없앤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생중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영장 전담 재판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영장 전담 재판부도 별도로 둬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생중계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재판의 기간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거 지금 딱 전담 재판부 하나만 두고 무작위 배당한다. 요걸로 예규를 고치겠다는 건데 예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바뀔 수도 있고요. 법 만들면 예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거는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예. 것이고 해야죠. 23일 날 본회의 올리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통과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면서 그러면 진짜 하지? 예? 그러니까요. 법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꼼수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면은 최소한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오늘 추미애 위원장 얘기를 한 번 더 듣게 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한테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청장은 위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왜? 하급 군인들도 소극적 저항을 했고 시민들도 글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당시 위급하고 위헌 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법성에 대한 법률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 법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장 담당 판사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하시고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박성재 영장 2번이나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기각을 했습니다. 저 추미애 위원장이 단단히 다그치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대법원이 지금 내놓은 예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꼼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뒤늦게 나온 거는 틀림없죠. 사실은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판사 내부적으로도 판사 사회 내부적으로도 그런 주장이 진작에 있었어요. 이렇게 먼저 대법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련해서 뭐 예규가 됐던 어떤 지침을 내놔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판사들 중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일은 이제 논외로 하고, 저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분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방안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 입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역설적이게 법원에 오히려 칼자루를 쥐어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매우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얘기냐면 입법 형태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특별검사야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 근데 이 법원 재판부에서 이 법과 관련해서 헌재로 보내버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헌 심사를 한번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헌재로 보내버리는 순간에 내란 관련 재판이 그다음부터 엉망이 됩니다. 올스톱 되거든요.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이 모두 46개 사건이라고 해요. 지금 1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재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사실은. 이 방법은. 근데 그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법원이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이걸 갖고 오고 저걸 갖고 오고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입법을 하던 아니면 대법원이 지금 예규를 만들던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내란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뭐냐? 뭐 옆에 계신 김원회 뭐라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게 저는 가장 명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입법 내용들을 판사들이 뭐 다른 편법을 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전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김영애 사건을 배당을 했다가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바꿔가지고 무작위 배당을 해서 직위원을 과기하는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이 이런 꼼수를 사용하는 한 제가 볼 때 어떤 법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입법권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 이런 법안을 통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안을 통해서 법원을 강제하는 것, 전 이것이 예를 들면 법원을 견인해내고 판사 사회 내부에서도 여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또 그런 꼼수가 있으면 저희가 막아내야겠죠. 그런 꼼수를 쓴다고 하면 막아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만든 법안을 예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 좀 나름대로 좀 뒤로 빼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법원에게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좀 기고만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위헌 법률 심판을 헌재로 보내면서 재판을 스탑 안 할 리는 없는 거고, 그건 뭐 자동적으로 재판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수정된 안에 의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더 늦어져요. 왜냐하면 전국 법관회의나 이런 데서 추천을 매우 늦게 할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심 내란 재판이 더 늦어져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냐고.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그래요. 그 리스크가 실제로 커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원 내부적으로 판사들이 뭐 성향이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이 있고 뭐 특히 전국 법관회의는 판사사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거 보세요. 이게
판사 사회는 판사 사회 내부적으로의 어떤 동질적인 그 의식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법을 통해서 재판부 구성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게 법관 추천을 해봐라 한다? 절대로 바로 안 합니다, 이거. 최대한 늦출 거예요. 지연시킬 거예요. 그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죠. 당장 1월 16일부터 1심 선고가 나기 시작하는데 언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원이 예를 들면 그래 니들 말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빠르게 진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3개월 정도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병합하게 되면 2월달에 선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이 맞다 이걸 떠나서 법원이 지금 이대로 그만두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판사들의 동질성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1월 16일이나 1월 21일 날 선고기를 예정한 뭐 이진관 재판부나 백대현 부장인가요?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두 분 토론 아주 좋습니다. 오늘 1번지 끝나고 두 분 남아주세요. 토론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빠져듣다가 정말 좋은 토론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관회의나 판사회의에서 추천이 늦어져요. 네. 늦어지면은 이제 법이 실행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항소심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니 항소심에는 가죠.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이 늦어지면 그 기간은 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고등형사부 어딘가에 배당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배당이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뒤늦게 구성이 되면 앞서 배당된 형사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내란 그러니까 전담 중요한 재판부에. 것은 일단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위헌 결정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심사해달라고 올라가는 게 리스크란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순간 재판이 중지가 되니까. 예. 그게 꼭 중지가 돼야 됩니까? 중지 안 할 방법이 없죠. 특히 형사사건인데 이거. 아니 거기 단서 조항은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있어요. 다만 중요 사건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한다면 위헌 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위헌 심판 제청하더라도 재판 중단 안 되고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해야겠죠. 아니 그런데 계속 토론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 좀 깊이 있는 토론 한번 해봐야죠.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일단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김용남 의원님한테 불만을 가진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는 바가 국힘이 지적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잖아요.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단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작용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반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데 일단은 야 민주당 하자는데도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 수장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법원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조의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 이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 고등의 부장 정도 되잖아요. 서울 고등 부장쯤 되면
대법원장 그 눈치를 오히려 안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서울 고등부장들은 잠재적으로 다 대법관 내지는 헌법재판관 잠재적인 후보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논리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쯤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약간 차원이 다르죠. 왜요? 법조인들이 보는 건 서울중앙부장하고 서울고등부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 생김이 다릅니까? 아니, 많이 다른데 예. 기본적으로 요새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하고 고법의 부장판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겁니까? 요새는 이제 법관 인사 시스템이 달라져서 옛날 같으면 확실하게 승진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부장하고 고등법원 부장하고는 확실히 확연히 구분이 됐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인사 시스템을 바꿔갖고 그게 지금 안착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직위원 판사만 보고 모든 거를 지금 입법으로 해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걱정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그 딜레마네요. 네. 저는 글쎄요. 근데 과연 본회의 통과를 시킬까도 약간 의문이에요. 지금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예규를 내놓았는데 그 예규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에 거의 근접하게 90% 가까운 싱크로율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내놓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법률을 걱정을 하시는데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 지금 수정안이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네. 대법원이 그럼 지금 그걸 걱정하면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는 지금 우리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수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판사를 특정해서 다 이렇게 심사하듯이 고르고 골라서 재판부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에서 무작위 배당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는 여지는 남겨둬야 시비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아니, 재판 결과가 크게 잘못될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워낙 한번 놀라다 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입법이 만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법 체계라는 게 국회 입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인 것이죠.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그러면 법조문으로 재판 중단 못하게 만든다? 그 법에 대해서 다시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입법 만능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적 영역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란 사건은 12월 3일 날 내란이 위헌 위법적이라고 생각해서 국민과 국회가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그 행위를 했던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파면시킬까 말 것인가 판단했던 헌법재판소도 파면을 시켰어요. 근데 법원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법률적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내란의 공백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 법원들한테 그럼 니네들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대안들을 제시해라고 얘기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 이건 제가 볼 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헌재와 국회와 국민들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될 법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럼 언제까지 이게 가야 돼? 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법원이 9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달에 다 끝내고 2월 달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2월에 선고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결정을 보고 싶은 상황인데 2월 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법부든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이제 거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로 쟁점은 충분히 우리가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댓글들을 좀 보면은 김용남 의원님 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약국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의원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답답하네요.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는 헌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4월 4일 탄핵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헌법재판관 그때는 8명이었는데 8명 중에 누구는 보수 성향이라 뭐 아니면 누구랑 친해서 누가 임명해줘서 저 사람은 탄핵에 반대할 거다. 그래서 이른바 나왔던 게 5대3 기각설 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헌법재판관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온갖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은 조금 지체되고 오래 기다리는 감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8대0 탄핵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기현 판사 때문에 답답하고 뭐 불안하고 한 거는 다 알겠는데 우리가 헌재 탄핵 결정을 그 불안한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근데요, 보수 우리가 쪽에서도. 아까 그런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때 헌재에서 만약에 조지호 그대로 심판했으면 조지호 하면 됐겠습니까? 아니 그건 증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는 파면인데 왜 그 전에 한덕수, 박성재는 탄핵이 기각됐느냐? 그때는 헌재에 제출된 증거가 빈약했어요.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나중에 나오는데 예. 꼭 증거를 찾아서 입에다 넣어줘야 판결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죠 재판이. 그러니까 증거 없이 어떻게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사법부의 기능이나 역할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죠. 아니 증거 없이 어떻게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재판을 증거 갖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한번 그거는 제가 그러면 여쭤봅시다. 조지호가 아파가지고 늦어졌잖아요 절차가. 네. 맨 처음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런 자들 기각될 때처럼 그때 당시에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기각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증거가 기각이 없으니까. 지금 증거가 뭐가 나왔습니까? 조지호가? 그 사이에 한덕수는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증거가 나왔고 문영배 소장도 만약에 알았다면 나도 인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조지호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증거는 없는 겁니다. 부당하고 위헌 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판단을 못했어? 라고 한 거지 조지호가 막았다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파면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단순히 헌재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헌재 재판관 그때 4월 4일 탄핵 결정 나기 전에 누구는 반대할 거야라고 걱정했던 그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 다 그대로 있어요. 구성이 뭐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안 다만 바뀌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4월 4일까지 왜 늦어졌냐? 예. 그때 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김용남 의원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늦어진 거예요. 왜 늦어졌습니까? 충분한 심의를 하고 헌법재판관 8명에 다 같은 의견으로의 그 동의를 사람들이 얻기 맨 위한 나중에 절차였겠죠. 만장일치했다고 그 전에도 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없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김영남 의원님이 너무 나이브하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중에 몇몇은 반대를 했고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반드시 만장일치로 해야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거고 나중에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문영배 재판관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늦춰가면서라도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이끌어낸 거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재판관들이 맨 처음부터 내란이 맞지? 헌법 위반이 맞지? 파면해야지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재판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재판을 하면서 증거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늦어졌을까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상식을 넘어선 늦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끝났다. 왜냐하면 심리가 끝났는데. 그러면 심리 끝난 뒤로부터 통상 1, 2주 내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로 예상을 했어요. 2주가 지나도 안 나와, 3주가 지나도 안 나와. 이번에는 마지노선이 한데도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 이거죠. 그걸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재판부 내에서 진행되는 거를 외부에서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재판부 외에 다른 일반 시민이 내 예측대로 안 들어간다고 저 재판은 잘못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그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수기를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여곡절이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이른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도 헌재의 8대0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거는 거잖아요. 그때 기다리기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늦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이라도 땡겨서 결정하도록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가해졌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헌재는 결정하라고 입법을 통해서 결정을 강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승복을 받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결정을 강요했습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국민이 강요했습니다. 대신 기다려 주셨죠.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님처럼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한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적어도 12월 달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를 만약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았다면 전 그럼 나머지 2명도 계속 뒤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외의 주체들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재판을 빠르게 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방식의 자기 권한들을 가지고 행사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이라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사법부를 국민적 여론에 맞게 압박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다 박자를 맞춰가면서 좀 더 속도의 조절은 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겠죠. 그럼 민주당은 거기에 맞게 입법을 추진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좀 잘 맞춰가면 좋겠는데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면 이렇게 논쟁도 벌이고 파열음도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은주님, 스탑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차피 답이 나올 사안도 아니고 보수형님, TV님, 자자 밥 먹고 합시다. 벌써 먹을 때가 됐나요? 그러시고요. 아까 보수형님, TV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대법원 자기들이 하면 위헌 소지가 없고 국회가 특별법 만들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말을 국민 누가 믿을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법원입니까? 개법원입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셨더니 보니파시오님이 보수형님 꼬리 잡습니다. 제 꼬리도 잡아주세요. 릴레이를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이라서 열띤 토론을 해봤는데요. 먹방 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보죠. 제가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잠깐 토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용남 의원님은
일단 그 확실한 우리 사법 질서 그리고 이런 시스템 여기에서 이게 틀어지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니 기존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다음에 이제 김종욱 원장님은 완전히 그쪽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영배 소장이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얘기했는데 제가 왜 또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어제 혹시 경주시 의회에서 일어난 일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타이틀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못 경주시 의회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안건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명예시민증 대상 된 사람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냐면 정진석, 추경호, 김성훈이 있어요. 이종섭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바뀌는구나. 어떻게 아니 김성훈이를 뭐를 명예 시민을 그 경주 시민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경주는 그런 것입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데 그 장면 한번 보고 갑시다. 경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욕스럽습니다. 공주는 김성구이는 대통령 찬장이야. 그건 멋진 짓이야 그게. 대통령 찬장이야. 안 부끄러워요?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안에 저런 내란 아니고 계란이라뇨. 무슨으로 막말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영식 앵커님. 예. 경주시 의회가 국힘당이라고 쳐도 예. TK라고 해도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안건이 통과된 배경을 보면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이제 명예롭게 노력했던 사람들을 이제 명예 시민으로 격상시켜주는 안건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번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하신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핀란드에서도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했던 미스 핀란드가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행위를 극우 정치인들이 오히려 도와주면서 자신의 SNS에 눈찢기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그것과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 즉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했고 이재명 정부를 좀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내란 진압과 종식을 바라고 계신데 어떠한 지역에서는 또 어떠한 뭐 국민의 이름으로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 시민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저 경주시의 일이다. 경주 시민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치인들이 공론의 장에서 제도권 정치에 몸담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가열차게 비판하고 경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극우 정치인들이 자리 잡는 한 이 내란 진압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0월달에 그 창원시의회 김민아 시의원 가지고 분노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비난하고 해가지고 징계 30일 출석정지 먹었었는데 또 뭐 경제공동체 이재명 대통령 뭐 김현지 실장 이런 얘기하면서 올려가지고 창원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 7일에 공개 사과를 권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표결을 했잖아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4대3으로 징계 대상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국민의힘이 5명, 민주당이 3명인데 1명이 출석 안 했대요. 그러니까 4대3으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문제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의회나 창원시의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적 구성으로 그냥 4대3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징계 대상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향님 어제 저 장면 보다가 밥 숟갈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의원님은 저런 그 경주시의회 그 결정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 내지 3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대 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경주시의회에서 저렇게 하면 저게 뭐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내지는 이른바 보수 쪽에 좋은 일입니까? 도와주는 일입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은 아니고 경주 같은 데서 50이 넘으니까 전국적으로 2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지역적으로는 뭐 국힘 정당 지지도가 1등이 나오는 지역이 있으니까 전국 예. 평균 내면 3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항상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지하는 거야 뭐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지한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가치를 특정 지역이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억지를 부리면 결국엔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고립으로 국민의힘- 가잖아요. 네? 고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 그런 거대 정당이 다 전국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 정당화 하겠다고 합니다만 수차례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지역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남동 쪽만 겨우 지금 지키고 있는 형편이고 뭐 그 중에 일부 지역인 경주시의회에서 국힘 소속 시의원들이 저런 행위를 주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 계속 경주에서마저도 합리적인 시민들한테는 지탄받을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저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악이 되는 건데. 예. 오늘 갤럽 그 지역별은 못 봤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TK에서 40% 정도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PK는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TK 자민련으로 고립돼 간다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밀려가겠죠. 그리고 오늘 상황은 제가 지역별로는 못 봤거든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로는 대구 경북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48%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45%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44대 40세로 동률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지난주 조사나 이번 주 조사를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변화의 가능성이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에서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저희가 1년 내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 저런 식으로 치어리딩 한다는 정치인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민의 자격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저 정당에 딱지를 달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버젓이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영남 자민련으로 더 쪼그라들고 그 이후에도 제도권 정치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것은 방치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 곳에서 그 PK 이제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화 면접과 ARS 다 했거든요. 전화 면접은 꽤 차이가 나요. 근데 ARS는 붙어 있어요.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ARS는 매우 예를 들면 강성 또는 고관계층이 응답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영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그럼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ARS에 반응하는 고관계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영남당, 호남당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이종섭, 그러니까 김성훈, 추경호는 내란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고 재판을 받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최병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민적 관점에서의 상식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영남당에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붐업시켜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 의식을 못 따라하는 거 그쵸, 아닌 거죠. 그쵸. 제가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경주 시민들을 참 칭찬을 많이 했어요. 경주 시민들이 그때 보여줬던 놀라운 시민의식, 정말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에이펙 성공시키자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거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시원 앉아있는 자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내란이냐 계란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말해요. 시민들은 존댓말 하는데 예. 지들이 뭐라고 반말하고 이해가 안 싸가지 돼요. 없는. 예,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네 분 건강한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